독서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관용 표현 얘기 나오네요. 문장들이 여러 개가 주어질 건데 학교 시험지에는 여기 본문 텍스트 안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문장 새로 주면은 간단하겠죠, 사실. 문장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자, 관용 표현은 됐죠. 구성 단어의 뜻과는 별개의 뜻을 가진 어휘 복합체로 됐죠. 이게 정의입니다. 됐죠. 관용 표현의 정의. 됐죠. 개념 정의로 이 글을 시작하네요. 됐죠. 자, 특이한 형식이 고정되어 하나의 단어처럼 익숙하게 된 것을 말한다. 끊어주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관용 표현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대응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관용 표현이랑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랑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두 개 이상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죠? 자, 따라서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가 나왔네요. 됐죠? 예시. 됐죠? 예시의 방식. 자, 바가지를 쓰다라는 표현은 됐죠? 실제로 바가지를 머리에 얹어 덮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괜찮죠? 괜찮습니까? 요거 혼동하지 않게끔 장치해 주세요. 됐죠? 여러분들은 색깔로 구분해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어. 모양으로 구분 안 될 것 같으면 색깔까지 활용하세요. 자, 있고 아니면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값을 지불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다. 아니면 억울하게 어떤 일에 책임을 지게 되다라는 관용적 의미. 됐죠? 문자 그대로의 의미 또는 관용적 의미.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됐죠? 다음 문장 갈게요. 자, 어떤 표현이 실제 문장에서 쓰일 때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느냐, 관용적 의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대요. 이제 우리한테는 이것까지 건드리겠다는 얘기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형태이지만 어떤 의미냐에 따라 쓰이는 말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문장 주어졌어요.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문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자, 나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튀김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그럼 반복되는 거니까 요거겠네요. 구역질이 나다. 마지막에 구역질이 나다. 또 나오네요. 됐죠? 자, 미리 잡고 갑시다. 기역 다시 1번이랑 2번이 일반적인 의미겠죠?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 구역질이 나다. 토할 것 같다. 됐죠? 근데 마지막 니은에 있는 이 구역질이 나다. 그렇죠? 무능력의 구역질이 나다. 그냥 내 무능력 때문에 토할 것 같다가 아니야. 이거는 사실상 다른 문장으로 가면 진절머리가 나다. 그렇죠? 또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실증이 나다. 그렇죠? 그냥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부정적 태도. 괜찮죠? 이건 말 그대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거라고. 괜찮나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쓰이면 신체적 반응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서적 반응이 되는 거라고. 의미로 따지면. 됐나요? 문제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표현이에요. 자, 1번에서 구역질이 나다가 밑으로 조금만 내려갈게요. 1번에서 구역질이 나다가 메스꺼워 뱃속에 든 것을 바깥으로 뱉어내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때 괜찮죠? 기역 다시 1번이랑 2번은 이거죠. 자, 그러면 주어만 있으면 된대요. 문제 없나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위에 잠깐 올라갈게요. 자, 구역질이 나다. 됐죠? 구역질이 나다라고 하는 아까 서술어에 나는 구역질이 났다. 나는 구역질이 났다. 주어만 있으면 이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된 문장은 문제가 없다고. 됐습니까? 아, 물론, 기역 다시 이와 같이 이 부분, 그죠? 튀김 냄새에
됐죠? 이 튀김 냄새에라는 게 원인이죠. 이유죠. 괜찮습니까? 이런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일 수도 있지만, 괜찮죠? 됐죠? 하지만 그 튀김 냄새에라고 하는 말을 빼도 나는 구역질이 났다. 상관은 없어요. 괜찮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됐습니까? 이게 이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문법 파트로 넘어가면 필수적인 성분이냐,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냐, 요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란 얘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반면에, 됐죠? 반면에, 됐습니까? 자, 이거 괜히 따지지 마세요, 지금. 기억 다시 1번이랑 기억 다시 2번은 아까 얘기한 거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필수적인 문장 성분. 이렇게 갑시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주어만. 됐죠? 이거 괜찮나요? 자, 예전에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해서 1학년 애들을 한번 크게 연맥인 적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를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얘기한다고. 괜찮습니까? 서술어의 자릿수. 됐나요? 여기 지금 구역질이 나다 라고 하는 서술어는 괜찮습니까? 구역질이 나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됐죠? 한 자리 서술어인 거라고. 됐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자, 기억-1번, 기억-2번은 서술어가 주어만 있으면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그러한 한 자리 서술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됐죠? 자, 반면에 구역질이 나다가 지겹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됐죠? 이게 지금 니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때는 밑에 내려갈게요. 반드시 무엇 때문에 지겨운지를 밝혀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구역질이 났다잖아? 그는이라고 하는 주어 있어야 되고요. 무엇에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결과적으로 니은의 경우에는 관용적 의미로 쓰인 니은 문장의 경우에는 서술어가 그는 이라고 하는 주어랑 됐죠?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무능력에 이런 애를 우리는 부사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괜찮죠? 우리 정규 때 한 번쯤은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해 둔 거야. 됐죠? 근데 이제 얘는 생략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를 부사어 중에서도 필수적 부사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니은 문장은 몇 자리? 두 자리 서술어 되는 경우. 괜찮습니까? 얘랑 둘 다 필요하잖아. 괜찮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문장 성분의 개수야. 서술어 빼고. 괜찮습니까? 됐죠?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이 지문은 지금. 이 문장 성분이 뭐가 필요하냐, 뭐 이거예요. 됐죠? 학교에서 문장 성분에 대한 거 수업을 안 하고도 예전에 출제를 그냥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비문학 지문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시험 범위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 파트였어. 근데 그냥 냈어요. 음. 이번에는 근데 이런 지문까지 있는데 당연히 혹할 수 있겠죠. 됐죠? 내려갈게요. 그러면 밑에 내려갔을 때 반드시 무엇 때문에 지겨운지를 밝혀야 되고 무능력에라고 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빠지면 됐죠?
필수적 부사어가 빠지면 구역질이 나다라는 표현은 관용적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없다. 그냥 나는 구역질이 나다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로 또 문자 그대로밖에 해석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내려갈게요. 자, 두 번째 거. 한편. 자, 여기서 한번 잘라주셔도 돼요, 그냥. 이제는, 이제는 의미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의미 말고 이제 문장 순서를 따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억이랑 니은 두 개의 예문이 있는 거죠. 요렇게 두 마리랑 요렇게 두 마리인 거야. 괜찮습니까? 자, 한편 2번에 가슴을 때리다 있죠. 그렇죠? 가슴을 때렸다, 가슴을 때렸다, 가슴을 때렸다, 가슴을 때렸다. 됐죠? 요렇게 있는 거죠. 자, 1번과 달리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일 때랑 됐죠? 직설적 의미로 쓰일 때 문장의 구조 차이는 없대요.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야? 즉, 기억에서는 이게 지금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일 때, 직설적 의미로 쓸 때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지금 자세히 모르겠죠? 설명해 줄 거야. 봅시다. 즉, 기억에서는 선미가 됐죠? 니은에서는 절망감이와 같은 주어만 있으면 의미가 전달된대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봐. 봐봐. 자, 이렇게 두 개씩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다른 걸로 한 번만 묶을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미가 가슴을 때렸다. 됐죠? 그 다음에 선미가 가슴을 때렸다인 거죠. 됐죠? 근데 니은도 지금 보시면 자, 절망감이 때렸다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랑 니은 있죠? 기억이랑 니은. 요 두 마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게 문자 그대로예요. 됐나요? 말 그대로 저 때린 거. 어. 물리적인 폭행. 됐죠? 물리적 행위, 문자 그대로. 됐죠? 근데 이제 니은 다시 1번, 얘만. 니은 다시 1번. 절망감이 가슴을 때렸다. 됐죠? 이게 지금 직설적 의미로 쓰인 거라고. 됐죠? 이거는 절망감이 진짜로 나를 폭행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나에게 어떤 충격. 이거 있죠, 충격. 됐죠? 영향.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자, 체크해 둘 내용이 이겁니다. 기억 다시 1, 2번이랑 니은이랑 일단 의미가 다르게 쓰인 거야. 됐죠? 위에서 이야기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지 아니면 직설적 의미인지 이거라고. 됐나요? 일단 달라요. 하지만 요 세 마리는 전부 다 주어만 있으면 돼, 일단. 선미가, 절망감이. 됐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니은 다시 2번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니은 다시 1과 같은 말들로 이루어지고, 같은 말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같은 말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장 성분은 똑같아요.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은 같음. 됐죠? 똑같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죠? 서술어가 있고, 이 얘기 한 거야. 자, 하지만 순서만 바꿨어요. 근데 니은 다시 이는 뜻이 통하지 않아요. 됐죠? 위에 이제 잠깐만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시면, 가슴을 다시는 선영을, 뭐야 이게? 그죠? 가슴을 다시는 선영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때렸다. 그죠? 순서만 바꾼 거라고. 근데, 니은 다시 2번은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지 마. 안 되는 문장이라고 애초에 잡아놨습니다. 실제로도 안 되는 거기도 하고요. 됐죠? 자, 왜 그러느냐? 가슴을 때리다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인 경우, 됐죠? 기억 다시 2번처럼 가슴을과 때리다가 떨어져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여기까지 끊어놓고 위에 예문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내려온다. 봐봐.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요 두 마리처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가스물과 때렸다가 붙어 있으나 가스물과 때렸다가 서로 떨어져 있으나 의미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문자 그대로 쓰였을 경우엔. 됐지? 근데 다시 밑에 본문 볼게. 관용적 의미로 쓰였을 때 됐죠? 관용적 의미였나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 직설적 의미 있잖아. 그죠?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면 관용적인 거지. 됐죠? 어, 관용적 의미인 거야. 됐어? 음. 관용적 의미로 쓰인 니은의 경우에는 괜찮나요? 관용적 의미로 쓰인 니은 다시 2번은 됐죠? 관용적 표현으로 쓰일 때는 가슴을 때리다가 전체가 엄습하다 라는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위의 예문 가슴을 때렸다가 하나의 의미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가슴을과 때렸다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틀린 문장이 된다. 괜찮습니까? 됐죠? 분명히 이 지문을 가지고 변형을 시도한다면 새로운 문장 줄 거예요. 그럼 돼요. 솔직히. 음.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여기 있는 예문, 문제에서 쓰였던 예문 그대로 활용하는 거 말고 자기가 새로 문장 만들어내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그래야 난이도가 생기니까. 됐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됐죠? 구역질이 나다, 가슴을 때리다, 됐죠?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되지만 전체로 하나의 의미를 드러낸대요. 됐죠? 음. 그래서 문장에서 사용될 때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특정한 문장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나, 그치? 봐봐, 잘 보셔야 돼요. 특정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 글 전체에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서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야. 첫 번째, 특정한 문장 성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위에 거 예문이잖아. 구역질이 나다. 무엇에 구역질이 나다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대신에 두 번째, 문장 성분, 순서가 자유롭지 않다고. 음, 그렇죠? 어떤 고정된 순서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예문. 가슴을 때리다. 그렇죠? 정말 단편적인 예시로 예문 하나 딸랑 너네한테 던져주고 이게 첫 번째 조건 때문인지 두 번째 조건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 됐죠? 그러니까 의미가 완성이 안 된대. 그거는 일단 별 다른 장애물 없이 너네가 인지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문장이 이상하다는 건 알아. 근데 이 문장이 왜 이상한 건데? 1번 때문이야? 2번 때문이야? 이걸 수도 있다고. 괜찮습니까? 그런 유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본문 봐두시고 바로 문제 한번 봐주세요. 문제 같이 봅시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변형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모의고사 기출을 가지고 내신에 활용하겠다. 가장 편안한 방법은 원래 있던 문제의 구조를 살짝 바꾸는 거. 음. 가장 일단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냥 살짝 리터치 하는 거. 그냥.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상 변별력은 좀 떨어지죠. 이거를 안 풀어보고 간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여기서 변별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예문, 새로운 사례 이런 게 될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표현. 그래, 뭐 있었어? 가슴을 때리다. 됐죠? 구역질이 나다. 됐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되기도 하잖아. 날리면 되겠죠? 자, 문장의 구조가 동일할 경우 사용된 표현이 지닌 의미도 동일하다. 아, 구조가 동일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어. 문맥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게 지금 이 글에서 계속 얘기하던 거잖아? 괜찮습니까? 됐죠? 자, 세 번째 거 나머지 것도 보고 갑니다. 2번이 정답이었다로 그냥 그치지 마시고. 자, 어떤 표현이 과용 표현으로 쓰였는지의 여부는 문장 속에서 판별해야 된다. 야, 이 문장 속에서 판별해야 된다. 이게 달리 말하면 뭐야? 문맥에 따라랑 같은 말이잖아.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됐죠? 그 얘기입니다. 4번.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표현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특정한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특정한 제약. 방금 마지막에 정리했던 1번 또는 2번. 괜찮아? 둘 다 가능한 거. 됐죠? 자, 마지막 거. 관용 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이 언중에게 익숙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다들 그렇게 써야 돼요. 괜찮습니까? 나만 그렇게 쓴다고 관용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갈게요. 예문. 예문 중 문제네요. 자, 기억의 점수를 따다는 잘라주셔야 되겠죠? 어떤 일에서 성적을 나타내는 점수를 얻다. 라는, 야, 이 의미가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가? 입으로 활주를 당기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딴 선수. 요거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점수를 획득하다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1번 별 문제 없네요. 자, 2번. 니은으로 볼 때 흠뻑이라는 부사는 괜찮습니까? 자, 이번 시험에서 흠뻑이라는 단어가 부사인가? 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긴 합니다. 부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아니, 품사예요. 품사. 근데 품사 개념은 지금 굳이 건드리진 않을게요. 음. 부사는 맞습니다. 용언을 수식하는 품사고, 이 부사가 문장에서는 부사어로 보통 쓰이게 돼요. 괜찮습니까? 서술어를 수식하는. 됐죠? 부사어로 쓰이게 된다. 어쨌든, 자, 니은으로 볼 때, 흠뻑이라는 애가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는 점수를 따다. 그러니까, 니은이 일단 점수를 따다가 기억의 의미랑 같은 의미잖아. 괜찮죠? 점수를 획득하다. 흠뻑이라는 말이 점수를 획득하다랑은 어울리지 않죠? 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됐죠? 문제 없죠? 2번 맞는 말 넘어갈 거예요. 됐죠? 자, 디귿에서 그녀에게를 삭제하면 이거 빼래요. 그렇죠? 점수를 따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워진다. 아, 철수는 점수를 따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죠? 근데 그녀에게 점수를 딴다가 되면은 호감을 얻다잖아. 그죠? 근데 그녀에게를 빼버리면 철수는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도 되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된 문장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맞죠? 음. 그러니까 그녀에게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죠. 왜? 디귿이 관용적 의미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괜찮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4번 갈까요? 디귿과 리을의 점수를 따다는 누구에게 잘 보이다라는 관용적 의미. 요거는 뭐 의미 보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호감을 사다, 잘 보이다. 별 문제 없네요. 정답은 일단 5번이겠네요. 자, 갑시다. 기억에서 리을을 볼 때 관용적 의미를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식어의 유무. 아니죠. 수식어가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죠. 괜찮습니까?
문맥에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문맥, 문장에서의 의미. 괜찮죠? 됐나요?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내려갑시다. 이거 보세요. 자, 문자 그대로. 코가 묻다. 그냥 이렇게 갈게요. 코가 묻다. 코가 묻었다. 코 묻은 휴지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편의상 1, 2, 3이라고 할게요. 그냥 문장의 번호를 매길게요. 됐죠? 자, 문자 그대로에서 1번처럼 코가 묻다. 주어 서술어를 붙여서 써도 되고, 됐죠? 2번처럼 코가 묻다라고 하는 주어랑 서술어를 따로 떼서 써도 되고, 위치를. 그 다음에 3번처럼 코 묻은이라고 하는 애가 아무런 사물을 수식해도 상관없어요. 코 묻은 휴지, 코 묻은 소매, 코 묻은 옷, 뭐 상관없잖아. 문자 그대로 쓰였을 때는. 됐죠? 제약이 없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관용적 의미로 쓰였을 때 봐봐. 코 묻은 돈, 코 묻은 돈이라고밖에 못 쓴다고. 됐습니까? 자, 이게 실제로 돈에 콧물이 묻었다가 아니지. 됐죠? 코 묻은 돈이라고 하는 건 그 어린 애들의 돈. 됐죠? 결과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얘기네요.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결국 자, 관용 표현은 구성 단어민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수식할 수 있는 단어가 관용적인 표현일 때는 돈을 수식할 수밖에 없어요. 코 묻은 휴지를 뺏어서 뭐 이렇게 안 한다고. 괜찮습니까? 코 묻은 돈을 뺏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됐죠? 그리고 형식도 마찬가지로 코 묻은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개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음. 코 돈으로 묻은 안 되잖아. 어. 코가 돈으로 묻은 이런 식으로 떼서 쓸 수도 없죠. 그 얘기를 지시하는 게 지금 위의 예문들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괜찮죠? 특히나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관용 표현은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절대 아니에요. 어, 괜찮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항상이 아니야. 항상이 아닙니다. 자, 코 묻은 돈을이기 때문에 됐죠? 음. 관용 표현은 문장 내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이 예문만 놓고 생각하면 돈을 수식하잖아요. 이래 버릴 수 있거든. 근데 꼭 이런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됐죠? 박스 안의 예문의 국한에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문장을 따지면 이렇지 않아요. 됐나요? 조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활용에 따라 관용표 이건 뭐 됐어요. 이상한 말이니까. 됐죠? 비유적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죠? 코 묻은 돈, 진짜로 콧물이 묻었다가 아니라 그랬잖아. 어. 사용되는 거죠. 마지막 거, 관용 표현은 문자 그대로에 비해서 더 자유롭다. 아니죠. 정반대죠. 요 형태로만 사용돼야 되잖아. 괜찮나요? 됐죠? 특히나 5번 같은 거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네. 괜찮나요? 요 정도 내용까지 정리해 봅시다.